안녕하세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은 레프 니콜라이비치 톨스토이 단편선 중에서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인디북에서 출간했고 권희정, 김은경님께서 옮긴 책입니다. 이렇게 좋은 책을 우리에게 선물해준 작가와 번역가 그리고 낭독을 허락해준 인디북 출판사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성심을 다해 읽겠습니다. 책의 내용은 제가 뒷부분을 낭독해 드릴 텐데요. 성실하고 별다른 욕심 없이 살아가는 시골 사람 바흠이 있었습니다. 단지 꿈이 있다면 더 넓은 땅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 어느 날 바슈키르에 가면 유목민들이 갖고 있는 땅을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찾아가면서 겪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뒷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슈키르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커다란 여우 털모자를 쓴 남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통역자가 이분이 저희 족장님이십니다 라고 말했다. 바흠은 곧바로 가장 좋은 실내복과 차 5파운드를 가져와 족장에게 선사했다. 족장은 이를 받아들고 족장 자리에 앉았다. 바슈키르 사람들은 그 즉시 무어라 말을 하기 시작했다. 잠시 귀를 기울이던 족장은 머리를 끄덕여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낸 다음 바흠에게 러시아어로 말을 했다. 자, 이렇게 합시다. 당신이 원하는 땅을 선택하시오. 우리에겐 땅이 많소.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란 말인가? 확실히 해두기 위해 계약서를 써야겠군. 안 그러면 지금 주워놓고 나중에 빼앗아 갈지도 모르잖아. 이렇게 생각한 바흠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는 땅이 많지만 저는 그렇게 많은 땅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질 부분을 확실히 해두고 싶군요. 그 부분을 측정하여 제게 양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람 일이란 모르지 않습니까? 선량한 여러분들이 제게 땅을 주어도 여러분의 2세들이 그것을 도로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요. 맞는 말이요. 우리가 그것을 당신한테 양도하리다. 족장이 말했다. 어떤 상인이 이곳에 왔다가 땅도 받고 땅 문서도 작성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바흠이 말했다. 족장은 그의 말뜻을 알아듣고 이렇게 대답했다. 좋소. 그야 어렵지 않은 일이요. 우리에게 서기가 있으니 함께 시내로 가서 문서를 작성합시다. 그렇다면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바흠이 물었다. 이곳 가격은 항상 똑같소. 하루에 1000루블이요. 바흠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루라뇨? 그런 측정 단위도 있나요? 하루라면 몇 에이커에 해당됩니까? 얼마만큼에 해당하는지는 우리도 모르오. 우리는 땅을 하루 단위로 팔 뿐이요. 당신이 하루 동안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의 땅이 당신 것이고 가격은 하루에 1000루블이요. 족장이 말했다. 적잖이 놀란 바흠은 말했다. 하지만 하루에 돌아다닐 수 있는 땅의 면적은 상당할 텐데요. 족장이 웃으며 말했다. 바로 그 땅이 당신 것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출발 지점으로 하루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 당신은 돈만 날리는 거요. 그런데 제가 가는 길을 어떻게 표시하죠?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지점으로 함께 가서 거기에 서 있을 거요. 당신은 가래를 가지고 그곳에서 출발하여 쭉 돌아보시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표시를 하시오. 방향을 바꾸는 지점에도 구멍을 파내고 잔디로 덮어 표시를 하시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구멍들을 갈아 엎으며 확인할 것이오.
원하는 대로 멀리까지 갔다 와도 되지만 해가 지기 전에 출발 지점으로 꼭 돌아와야 하오. 그러면 당신이 다녀온 땅은 당신 것이 되는 것이오. 바흠은 몹시 기뻤다. 출발은 다음날 아침 일찍 하기로 결정되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더 나누었으며 젖술을 마시고 양고기를 먹은 후에 다시 차를 마셨다. 그러다 보니 이내에 밤이 되었다. 그들은 다음날 새벽에 모여서 해가 뜨기 전까지 출발지로 모이자는 약속을 하고 바흠에게 깃털 이불을 준 후 각자의 텐트로 돌아갔다. 바흠은 깃털 이불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땅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땅 면적을 아주 크게 표시해야지. 하루에 35마일은 거뜬히 걸을 수 있다고. 더군다나 요즘엔 해가 길잖아. 35마일을 돌아다니면 면적이 상당하겠지. 토질이 안 좋은 곳은 팔거나 새를 놓고 토질이 아주 좋은 곳을 선별하여 거기에 농사를 지을 거야. 황소도 여러 마리를 사고 일꾼도 2명 더 고용해야지. 150에이커에 경작을 하고 나머지 땅에는 가축을 기를 거야. 바흠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새벽이 밝아오기 전에 깜빡 잠이 들었다. 눈을 감자마자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똑같은 천막에 누워 있었는데 밖에서 누군가가 킬킬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지 궁금해진 그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바슈키르 족장이 천막 앞에 앉아 배를 움켜쥐고 온몸을 흔들어대며 웃고 있는 게 아닌가. 바흠은 족장에게 다가가며 무엇 때문에 웃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족장이 아니라 최근에 자신을 방문하여 이곳 땅에 대해 말해주었던 상인이었다. 바흠이 여기에 오랫동안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려는 찰나 바라본 그는 상인이 아니라 오래전에 볼가강에서 찾아왔던 농부였다. 하지만 다시 보니 농부가 아니라 발톱과 뿔이 달린 악마가 앉아서 낄낄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네이만 입은 맨발의 남자가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바흠은 엎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남자는 죽었고 더군다나 그는 자기 자신이었다. 바흠은 공포에 질린 채 잠에서 깼다. 뭐 이런 꿈이 다 있어.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열린 문을 통해 새벽이 밝아오고 있음을 알았다. 사람들을 깨울 시간이다. 출발을 해야 하니까. 그가 생각했다. 바흠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차에서 자고 있던 하인을 깨워 말을 마차에 매라고 지시한 후 바슈키르 사람들을 깨우러 갔다. 땅을 측정하러 초원으로 나갈 시간입니다. 그가 말했다. 바슈키르 사람들은 일어나 집합했고 족장도 왔다. 그들은 젖술을 한 잔씩 하면서 바흠에게 차를 권했으나 마음이 다급했던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가려거든 어서 갑시다. 시간이 다 되었어요. 바슈키르 사람들은 준비를 했다. 그리하여 말에도 타고 마차에도 타고서 모두 출발했다. 바흠은 가래를 챙겨서 하인과 함께 자신의 작은 마차에 올라탔다. 초원에 이르자 날이 환해지고 있었다. 그들은 바슈키르어로 사이향이라 불리는 작은 언덕으로 올라갔다. 보시오. 저기 보이는 곳이 전부 우리 땅이요. 원하는 부분은 어디든지 가질 수 있소. 바흠의 눈이 빛났다. 땅이 온통 처녀지에다 손바닥처럼 평평했으며 양귀비 씨앗처럼 검은색을 띠었고 움푹 들어간 곳에는 온갖 풀들이 높이 자라 있었다. 족장은 여우 털모자를 벗어 땅바닥에 내려놓고 말했다. 이 모자로 표시를 해두겠소. 여기서 출발하여 다시 여기로 돌아오시오. 당신이 돌아다닌 땅은 전부 당신 것이오. 바흠은 돈을 꺼내 모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외투를 벗어 조끼 차림이 되었다. 허리띠를 풀어다가 다시 꽉 매고 빵 주머니를 조끼 안에 집어넣었으며 휴대용 물병을 허리띠에 매달았고 장화의 입구를 잡아 위로 끌어당겼으며 하인에게 가래를 건네받고 떠날 준비를 했다.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을지 잠시 생각했으나 어느 방향이든 구미가 당겼다. 어쨌든 해가 뜨는 쪽으로 가야지.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는 동쪽을 보고 서서 기지개를 켜며 해가 솟아오르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생각했다.
시간을 허비하면 안 돼. 날이 더워지기 전까지는 걷기가 수월할 거야. 지평선 위로 해가 비추자마자 바흠은 가래를 어깨에 메고 초원으로 내려갔다. 바흠은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걸어갔다. 1000야드 정도 갔을 때 멈춰서서 구멍을 팠고 잘 보이도록 잔디로 가득 덮었다. 그리고 계속 걸었다. 바흠은 뒤를 돌아보았다. 햇볕이 내리쬐는 작은 언덕과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반짝이는 마차 바퀴가 또렷이 보였다. 그는 어림짐작으로 3마일 정도 걸었다고 생각했다. 기온이 점점 올라가자 조끼를 벗어 어깨에 걸치고 걸어갔다. 기온이 제법 올랐을 때 해를 올려다보니 아침 식사 시간이었다. 이제 한 면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하루에 4면을 만들어야 하니까 방향을 다시 틀기엔 너무 일러. 어쨌든 장화는 좀 벗어버리자. 그는 혼잣말을 했다. 그는 앉은 자리에서 장화를 벗어 허리띠에 매달았고 다시 걸음을 내딛었다. 이제 걷기가 한결 수월했다. 3마일 더 가서 왼쪽으로 돌아야지. 이쪽 땅이 이렇게 비옥하니 놓치면 후회할 거야. 갈수록 더 좋은 땅이 나오네. 그는 생각했다. 한동안 쭉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작은 언덕이 어렴풋이 보이는 가운데 사람들은 검은 개미 같았고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뭔가가 보였다. 이쪽 방향으로 아주 멀리 왔나 보군. 방향을 바꿀 때가 되었어. 게다가 땀도 흐르고 목도 타네. 그는 생각했다. 그는 멈추어 서서 구덩이를 크게 파고 잔디를 잔뜩 묻혔다. 물병을 열어 물을 마시고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는 걷고 또 걸었다. 바음은 지치기 시작했다. 해를 바라보니 정오였다. 휴, 좀 쉬어야겠다. 그는 생각했다. 그는 앉아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 잠이 들어버릴 것 같아 드러눕지는 않았다. 그렇게 잠시 쉬었다가 다시 걸었다. 바음은 가던 방향으로 오랫동안 걷다가 방향을 다시 왼쪽으로 틀려는 순간 축축한 분지를 발견했다. 이곳을 빼버리면 너무 아깝겠지? 아마가 이곳에서 잘 자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그는 분지를 지나쳐 더 걸어가서 구멍을 판 후에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작은 언덕 쪽을 쳐다보았다. 무더위가 후끈거렸고 언덕 위의 사람들도 가물가물하게 보였다. 지금까지 두 측면을 너무 길게 잡았어. 이번 측면은 좀 짧게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바음은 발걸음을 빨리 옮겼다. 오후가 훌쩍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사각형 땅의 3번째 측면이 될 부분에서 아직 2마일밖에 걷지 못했고 목적지까지는 10마일이 더 남아 있었다. 아니야. 땅 모양이 한쪽으로 기울었겠지만 지금 출발지로 서둘러 돌아가자. 물론 더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엄청나게 큰 땅이 생기잖아. 그는 생각했다. 바음은 급하게 구멍을 판 후에 작은 언덕 쪽으로 곧장 걸어갔다. 바음은 언덕 쪽으로 직진했는데 이제는 걷는 일이 힘들어졌다. 더위 때문에 녹초가 된 데다 맨발이 멍들고 상처가 났으며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런,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다가 실수한 게 아닌가 모르겠네. 혹시 늦으면 어떡하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작은 언덕과 해를 쳐다보았다. 출발지까지는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해는 벌써 지평선 가까이에 있었다. 바흠은 걷고 또 걸었다. 걷기가 무척 힘들었지만 속력을 냈다. 마음이 무척 다급했으나 출발지까지는 아직 멀었다. 어떡한담? 너무 욕심을 부려서 다 망치게 생겼네. 해지기 전까지 도저히 못 가겠어. 그는 생각했다.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숨이 더욱 턱턱 막혔다. 땀이 후줄근하게 밴 상의와 바지는 몸에 들러붙었고 입이 바싹바싹 탔다. 가슴은 대장간 풀무처럼 움직였고 심장이 방망이질을 했으며 다리는 남의 다리처럼 느껴지며 후들거렸다. 바흠은 긴장이 극에 달해 죽지는 않을까라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죽음이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여기까지 와서 포기하면 사람들이 날 바보라고 할 거야. 그는 달리고 또 달렸다.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바슈키르 사람들이 그에게 내지르는 외침소리가 들렸고 이에 그의 마음은 더욱 불타올랐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지평선에 거의 닿은 해는 너울에 묻혀 크고 붉게 보였다. 이제 해가 지려 하고 있었다. 해가 상당히 기울었으나 바흠 역시 목적지에 상당히 가까워져 있었다. 언덕에서 손을 흔들며 어서 오라고 재촉하는 사람들이 그의 눈에 보였다. 땅바닥에 놓인 여우 털모자와 그 위에 두었던 돈도 보였고 땅바닥에 앉아 배를 움켜쥐고 있던 족장도 보였다. 바흠은 자신이 꾸었던 꿈이 생각났다. 땅은 많이 확보했지만 과연 하느님이 나를 거기서 살게 해주실까? 난 망했다고. 출발지에 절대로 도착하지 못할 거야. 그는 생각했다. 바흠은 해를 바라보았다. 해는 땅에 닿아 있었고 한쪽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몸을 앞으로 내밀고 쓰러지지 않게끔 발을 빠르게 떼면서 있는 힘을 앞으로 나갔다. 언덕에 거의 도착했을 때 날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있었다. 하늘을 바라보니 해는 이미 지고 없었다. 그는 한바탕 소리를 질렀다.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걸음을 멈추려고 하는데 바슈키르 사람들이 아직도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나는 언덕 아래에 있어서 해가 진 것처럼 보여도 언덕 위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는 아직 해가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언덕으로 달려 올라갔다. 그곳은 아직도 밝았다. 마침내 언덕 위로 올라간 그의 눈에 모자가 보였다. 족장은 모자 앞에 앉아 배를 움켜쥐고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바흠은 다시 꿈이 생각나 소리를 질렀다. 그는 다리가 꺾여 앞으로 넘어지면서 두 손을 뻗어 모자를 잡았다. 대단한 친구군. 그래, 많은 땅을 차지하셨구먼. 족장이 소리쳤다. 바흠의 하인이 달려와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피가 철철 흘러나왔다. 결국 바흠은 목숨을 잃고 말았다. 바슈키르 사람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바흠의 하인은 가래를 집어들고 그가 들어갈 만한 크기의 무덤을 팠다. 그리고 그를 묻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6피트인 그가 묻힌 공간이 그에게 필요한 땅의 전부였다.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러시아 여행을 하게 된다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요. 톨스토이의 생가가 있는 야스나야 폴라냐입니다. 톨스토이가 태어나고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곳이기도 한데요. 그곳에 톨스토이 무덤이 있습니다.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의 무덤이 한 평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무덤이라고 하는데요. 오솔길 끝에 풀더미 옆에 소박하기 이를 데 없다고 합니다. 소박한 무덤을 만들어 달라는 유언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